안녕하세요. 이나로켓 동아리의 한기아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와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아두이노의 명령을 내릴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컴파일러와 어셈블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자와 숫자들은 그 자체로는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컴파일러와 어셈블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자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기계어를 사용하는 컴퓨터 간의 이제 번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번역기 역할을 하는 컴파일러와 어셈블러를 합친 프로그램이 바로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하는 IDE, 주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이제 IDE를 설치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와 어셈블러는 이제 사람의 문자를 컴퓨터의 문자로 변경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0과 1로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자들을 0과 1로만 구성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약속을 미리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때 컴퓨터 공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몇 개의 0과 1로 문자와 숫자들을 모두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0과 1 하나를 저장을 하는 단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단위가 바로 비트입니다. 오직 0과 1, 로와 하이만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의 단위를 정한 다음에 한 개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비트를 써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숫자로 따지면 업다운 게임을 하듯이 하잖아요.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상대편에서 어떤 숫자를 불러주면 그것이 우리가 목표한 숫자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를 따져가지고 만약에 위이면 뭐 1을 주고 아래면 0을 주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전부 다 나열해가지고 다 일일이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게임을 7번만 하면 모든 알파벳들을 다 정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여유 데이터 하나, 뭐 오류를 검사한다는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여유 비트를 하나를 추가해서 총 8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단위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단위가 바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하나만 가지면은 유의미한 정보,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를 다룰 수 있게 되는 최소한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컴퓨터들은 모두 이 한 바이트, 그러니까 8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뭐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와 이야기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데이터를 주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주로 요리에 비유해서 설명을 자주 하게 됩니다. 먼저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주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료형, 변수 이름, 그리고 변수값,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죠. 데이터 값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저는 요리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리의 형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릇의 종류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커피를 마실 거면 컵이 필요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거면 프라이팬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프라이팬에 커피를 타서 마실 수 없듯이 이제 각각의 변수 데이터의 값에는 적절한 자료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변수의 이름을 정해줘야 합니다. 변수의 이름은 이제 사용자가, 설계자가 마음대로 정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변수의 이름을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잘 생각을 한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커피컵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설정해 줬다면 커피컵을 마실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커피컵이라고 짓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커피를 담아서 마실 건데 그것을 라면 냄비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용할 때 아무래도 조금 헷갈리겠죠. 그래서 데이터 값이 정확하게 우리가 넣어 먹을 음식의 종류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서
변수의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데이터 값은 여기서 변수 값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요리로 따지자면 이제 재료나 아니면 요리를 넣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만들어 마시려면 컵에다가 커피컵을 만들어 놓고 그 컵에다가 이제 커피를 넣어 놓든 아니면 커피콩을 만들어서 갈아서 넣어 놓든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변수, 데이터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렇게 정의를 전부 다 하는 과정을 저희는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된 변수를 이용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형을 변수값에 맞춰서 써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데이터의 형태들마다 각각 하나씩의 자료형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대부분 1바이트 안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학자들은 뭐 몇 개의 바이트를 이어붙인 새로운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위들을 이제 데이터 값에 따라 분류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이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형은 사람이 컴퓨터에게 준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정수면 정수다, 아니면 문자면 문자다, 문장이면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형태를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형을 정해줌으로써 컴퓨터는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느냐를 생각을 하면 보통 숫자나 아니면 뭐 글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글자라고 하면 뭐 알파벳 아니면은 뭐 기호 뭐 이런 것이 있을 거고, 숫자라고 하면은 정수 아니면 소수 뭐 아니면 음수 막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마다 저희가 이 알맞은 그릇의 형태를 미리 다 정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자료의 형태마다 필요한 데이터의 크기는 다 다를 거예요. 문자 한 개는 1바이트면 되겠지만 이제 알파벳을 구분하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등록금과 같은 되게 큰 숫자를 나타내기에는 그 데이터의 크기가 한참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는 다른 자료형을 만들어서 따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실수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자료형을 만들어서 그거를 정해준 거고요. 그래서요, 여기를 보시면 각 자료형마다 이제 크기와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를 다 다르게 정해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실수를 나타내는 자료형과 정수를 나타내는 자료형은 전부 다 같은 실수 아니면 정수를 나타내는데 여러 개의 자료형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자료형의 크기가 있습니다. 자료형의 크기는 자료형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말하게 됩니다. 자료형의 크기가 클수록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놓을 수 있는 물건들은 책상의 넓이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만약에 책상에 좀 더 많은 물건들을 놓고 싶으면 책상을 키우면 될 겁니다.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게 넓은 책상이 많은 짐을 올릴 수 있어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 자료형의 크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어떤지 생각을 해서 이제 자료형을 적절하게 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들 중에 저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이제 불린,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인티저, 그리고 플롯하고 더블, 이렇게 5가지만 알면은 대충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 중요 자료형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고요.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 데이터를 저장을 가능합니다. 이제 2바이트 정도고 이제 범위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단 좀 크기가 큰 정수를 저장하면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네, 플롯과 더블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형인데
이제 플롯 같은 경우에는 더블보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저장을 할 수가 있는 소수점 아랫자리가 작아요. 그래서 이전도 생각을 하시면, 이제 불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1비트의 저장 공간만 있으면 되지만 이제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1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린도 1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줬던 그 방식 그대로 업다운 게임을 이용해서 한 개의 바이트 메모리로 이제 한 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자료형이고, 이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트는 잘 쓰지 않는데 그냥 부호 없는 숫자 데이터를 저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55까지 저장을, 그러니까 2의 8승까지죠. 2의 8승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인티저를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각 자료형은 각자 담당하는 변수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떤 값이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입니다. 만약에 인티저 값에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32,767보다 큰 값을 저장하려고 하면은 그 인티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숫자를 한 줄로 나열해 놓고 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32,768이겠죠? 이 숫자는 여기에 값을 저장하지 않고 이 한 바퀴를 돌아서, 그러니까 원으로 연결돼 있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마이너스 32,768을 저장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플로우드 오버플로우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범위보다 작은 값이 저장이 되면 그 다음 그 최대 값이 저장이 되는 걸 생각을 하시고 되고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는 그냥 범위 값을 벗어나는 이제 값을 저장을 하면 이제 오류가 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사인이라는 기법이 자주 보이게 될 텐데, 언사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은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언사인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호를 무조건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0에서부터 플러스를 가지게 하는 명령어인데, 이제 주로 정수형에만 쓰이는데, 이게 쓰이는 이유가 앞에서 이제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인트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플러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한 4만 얼마 아니면 5만 얼마, 6만 얼마를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인트보다 큰 자료형,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롱이나 아니면 월드 자료형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롱을 사용하기에 우리가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이제 언사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언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형을 32,768만큼 양수 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여기가 0이 되고, 그리고 이 끝부분이 32,767과 32,768이 더해진 이제 65,5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지정된 범위보다 더 큰 정수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자료형의 이름과 범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사실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저희가 주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건 이제 자료형의 이름과 이제 설명, 어떤 자료형이 어떤 값을 가리키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에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제 셋업 함수에서 선언한 변수를 이제 루프 함수에서 써야 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함수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변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전역 변수의 개념입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점은 이제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는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이 돼가지고 이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목대장이죠. 이 중괄호 안에서만, 이 골목 안에서만 이 B라는 변수는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셋업 함수에 가가지고 내가 루프 함수에서 좀 날랐다 얘기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골목이 다르니까. 근데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구예요. 이제 어딜 가서 꼽사리를 끼려고 해도 이제 다 알아주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언된 A 같은 경우에는 셋업 함수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루프 함수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역 변수와 비슷한 명령어로 이제 스태틱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태틱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골목대장한테 이제 직함을 하나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너는 이제부터 좀 나가서 놀아도 된다라는 직함을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명령은 이제 지역 변수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루프 함수 안에 있는 이 b라는 변수에다가 앞에 static int b는 equal 0라고 써준다면 이제 이 선부터는 아래부터는 이제 다 전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로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문자 출력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넣었으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시리얼 통신은 이제 원래 아두이노가 다른 컴퓨터나 아니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이에요. 그래서 아두이노와 아두이노를 연결했을 때 아니면 뭐 아두이노와 뭐 다른 센서들을 연결해서 쓸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기능이고요. 이제 아두이노 IDE를 보시면은 창이 이렇게 뜰 텐데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돋보기 단추가 보일 텐데 이 단추가 시리얼 모니터 창을 소환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 아두이노가 반환하고 있는 결과값을 텍스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리얼 통신을 한다고 아두이노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두이노한테 알려준다는 명령은 시리얼 비긴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괄호 안의 숫자는 통신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통신 속도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띄우면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 여기에 있는 이 숫자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보드레이트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이제 텍스트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이시는 이 시리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시리얼이라는 만들어진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서 프린트라는 내용을 따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두이노에서 어떤 출력값을 내는 거를 문자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시리얼 프린트 이렇게 괄호 안에 보고 싶은 어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실습을 하면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그때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게 작업을 시킬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릇과 재료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요리를 하면 되는 과정에 온 거죠.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요리법은 이제 이렇게 사칙연산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뭐 사칙연산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로 보실 거는 이 퍼센트 기호를 처음 보실 텐데 이 퍼센트 기호는 저희가 모듈로라고 불러요. 모듈로. 그래서 이 모듈로 기호의 기능은 뭐냐면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모듈로 5, 10 모듈로 5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이 0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10 나누기 5 하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요. 3 모듈로 2 같은 경우에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값이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모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정문을 배울 때 좀 자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알고 원리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는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A는 10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는이 말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는이 말하는 거는 오른쪽 값을 왼쪽에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A에 10이 저장된 거고 B에 5가 저장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10은 A라고 저장을 하면
A를 10에다 넣겠다는 뜻이네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는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잘 생각을 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뭐 우리가 나중에 결과값을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값을 뭐 왼쪽에 안 두고 오른쪽에 뒀다. 그러면은 이제 코드가 안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과정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요리를 간단하게 시행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습 시간에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출력값을 보면 시리얼 출력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따로 회로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아두이노만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면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툴을 봐서 보드와 포트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실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변수를 시리얼 모니터로 보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려면 먼저 시리얼 통신을 시작을 한다고 아두이노에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리얼 비긴서 속도 9600을 9600 속도로 할 거고 이제 여기서 시리얼 그 모니터로 출력을 할 문자를 몇 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시리얼 프린트 출력을 하는 병명은 프린트예요. 그래서 프린트만 하면은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 시리얼 프린트 ln을 하면은 이제 l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줄을 바꾼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n 같은 경우에는 줄을 바꾼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가로 안에다가 저희가 보고 싶은 뭐 변수나 아니면 데이터 값을 써주면 됩니다. 뭐 저희가 만약에 1을 보고 싶으면 1, 다음에 2를 보고 싶으면 2 이렇게 하고 업로드를 해볼게요. 컴파일 끝나고 업로드가 끝나면 업로드 완료라고 뜨면 이제 아두이노에 보시면 이제 TX LED가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이제 컴퓨터로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보이는 이 시리얼 모니터 단추를 클릭을 하면 계속해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은 그냥 프린트만 썼기 때문에 1이 그냥 나오는 거고 2는 이제 줄바꿈을 했기 때문에 ln이 줄바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엔터를 누른 그러니까 한 줄이 넘어간 상태로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루프문에 넣어서 이제 변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딱 한 번만 봐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셋업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결과값을 보면은 이제 딱 한 줄만 뜨고 다음부터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는 이렇게 데이터 값을 직접 넣어도 되고 뭐 변수 값을 원하는 변수 값을 만들어서 넣어 주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파벳을 넣어주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변수를 선언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오늘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료형을 먼저 써주고 알파벳에 해당하는 자료형 캐릭터를 먼저 써줄게요.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C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는을 적어줘서 이제 변수 이름 안에 어떤 값을 넣을지를 먼저 정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변수 안에 데이터 값을 무엇을 넣을 거냐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아무 알파벳 값 하나만 넣으면 돼요. 뭐 A를 넣을게요. A를 넣으면 이제 A를 넣는다고 하면 이제 프린트 ln에다가 이제 이 경우에는 A를 넣어줘도 똑같은 값이 되지만 이제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대문자 A로 하고, 이제 println 안에 이제 변수 값을 넣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변수 값을 넣거나 아니면 데이터 값을 넣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A를 쓰거나 아니면 변수 이름 C를 넣어줘도 똑같은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출력을 비교를 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쓸게요. serial print ln a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서 출력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가 선언이 안 됐다고 이렇게 아래 오류 창에 뜨죠.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컴파일러에서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의 알파벳이나 뭐 하나의 단어로 쓰인 단어들은 알파벳 기호들은 전부 다 그냥 변수 값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값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가 아닌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라고 표시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라고 표시를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 이름 C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A라는 데이터를 넣겠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A만 쓰면은 이거를 변수 이름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A라고만 쓰면 안 되고 이게 데이터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쉼표래.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써주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업로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일 모니터를 보시면 이제 A가 우리가 넣어준 데이터 값 A와 변수에 넣어준 데이터 값 A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A가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표시를 해줘서 정상적으로 출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정해진 규약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라고 했고 그 정해진 규약을 우리가 ASCII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쉼표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알파벳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알파벳 값을 입력받는 거는 이 알파벳 값을 어떤 숫자로 치환한 다음에 그 치환된 숫자를 보고 그 값을 다시 우리한테 보여줄 때 알파벳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A를 데이터화 했다는 것은 이 대문자 A라는 데이터를 어떤 숫자 값으로 변환시켜줬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 값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실습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수라고 하면은 정수를 받는 자료형의 형태는 인티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형태의 새로운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은 똑같이 이제 대문자 A를 데이터 값으로 넣어줄 거고요. 이 값을 이제 C2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값을 반대로 여기 위에 있는 값을 C1이라고 하고 아래 값을 C2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위에 줄에 나올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까 똑같이 대문자 A가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C2 같은 경우에는 A에 해당되는 어떤 정수값이 나올 거예요. 인티저는 정수를 나타내는 변수형이니까 정수값의 자료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업로드를 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업로드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주면 이제 A라는 대문자 대신에 65라는 숫자가 떴죠. 그래서 대문자 A에 해당하는 이제 숫자의 정수값은 6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알파벳 값을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문자 6a에 해당되는 이제 정수값은 아까 봤듯이 65예요. 그래서 65라는 정수를 이제 알파벳의 형태로, 그러니까 문자형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C1에는 문자형 대문자 a가 들어간 거고, C2에는 대문자 a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간 거고, 이제 C3에는 65 숫자에 대응하는 어떤 문자가 들어가게 된 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시리얼 프린트를 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대문자 A가 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컴퓨터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대문자가 숫자로 변환되고, 그리고 어떤 그 숫자에 맞는 대문자를 변환을 시켜서 이제 출력을 해준다, 저장을 한다고, 값을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출력을 해볼 건데, 이제 사칙연산을 아까 배웠으니까 이제 사칙연산을 하는 법을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칙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두 개를 선언을 해줄게요. A라는 정수 변수 안에 11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B라는 정수를 3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을 A라는 변수에 넣는 거고 3을 B라는 변수에 넣는 거죠. 그래서 10을 A라는 그릇에 넣는 거고 3을 B라는 그릇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리얼 print ln 10 플러스 3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저희가 변수를 위해서 선언했으니까 a 플러스 b라고 해도 a 자리에 10이 들어가고 b 자리에 3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리얼 프린트 ln a b 하고 시리얼 프린트 ln a 모듈로 b 이렇게 사용을 해서 출력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업로드를 해서 결과값을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 이제 10 더하기 13은 10 더하기 3은 13이죠. 그리고 10 곱하기 3은 이제 30이고, 그리고 10 나누기 3은 이제 3이 몫으로 남고 나머지가 1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연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 간단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뭐 이렇게 변수를 새로 선언을 하는데, 정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A와 B의 차에 결과값을 넣고 싶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차의 결과값을 C에다 넣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결과값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넣어주는 그릇, 그거에 대한 데이터 값, 그러니까 결과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둬야 컴퓨터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 출력과 마찬가지로 println c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c에는 a와 b의 차가 들어가게 되니까 결과로는 7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정상적으로 7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뭐 시리얼 출력과 뭐 아니면은 뭐 변수의 입력, 변수의 선언 뭐 이런 거를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되게 기본적으로 사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오늘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되게 기본적인 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숙제가 아니라 퀴즈가 하나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알파벳에는 각각 대응하는 숫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문자 A에 대한 예시를 받고 대문자 A에 대응하는 숫자는 65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퀴즈는 이제 알파벳 D가 아스키 코드로 무슨 값으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알파벳 대문자 A가 아니라 대문자 D를 넣었을 때는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 알아서 이제 저한테 메일로 8월 6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종종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검색을 해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수업도 듣느라 고생을 하셨고, 이제 다음 수업에 또 뵙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